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9월 2주차 시장 동향 아파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보도자료가 나와 있죠. 9월 18일쯤 추석 끝나고 이제 바로 나온 건데,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나왔습니다. 목요일 밤에. 금요일부터 이제 기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사가 좀 많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다시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 전국 상황, 그리고 서울 상황, 또 일기 신도시 상황, 경기도 상황 같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제 그림이 나오는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인데요. 보시면 이 전국 아파트 0.16% 하락, 전세 0.14% 하락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지수를 보시면 서울이 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여전히 하락폭이 뭐 크게 줄지는 않고 계속 하락을 유지하고 있고, 매매 가격 지수도 보면은 특이한 사항은 이제 전국 수도권 지방은 이제 똑같고, 수도권이나 이제 전국은 약간 뭐 하락폭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서울은 하락폭이 또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지표로 나타나죠. 여기 이제 정리한 걸 보시면 공표 지역이 이제 176개 시군구인데요. 그 중에서 하락 지역이 무려 163곳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내용이 130곳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락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럼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매매 하락 지역은 다 확대됐고, 그리고 이 전세 시장은 좀 163곳 매매 하락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147곳이 하락이 전세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일부 지역들이 예를 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이주가 시작됐어요. 재건축 이주가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좀 상승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조선이 조업을 이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산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특히 좀 호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곳들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락으로 다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뻘겋죠? 딱 보시면 이게 다 하락입니다. 다 하락인데, 강원도하고 전북이 이제 하락폭이 유지가 되고 있다. 전북도 이제 하락폭이 커지잖아요. 전북 지역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산 지역 효과도 있고, 그래서 현대조선이 이제 직원을 뽑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용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상방 압력을 좀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2주 전부터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변화가 좀 나타났죠. 다음은 이제 서울인데요. 서울 주간 아파트, 전국부터 좀 말씀드리고, 서울을 봤는데, 서울이죠. 서울인데, 색깔이 좀 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표시되는 게 뭐냐면, 우측에 색깔이 이렇게 빨간 것은 뭐냐면, 하락폭이 확대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7, 25개국에서 18개가 하락폭을 더 확대하고 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나머지 이제 7개 중에서도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락폭은 전주와 비해서 큰 차이 없는데 약간의 뭐 똑같거나 좀 줄은 겁니다. 이거는 좀 다음 주에 한번 더 봐야겠고요. 여기 이제 용산하고 서초는 일단 제가 왜 파란 걸 해놨냐면, 전체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일부 지역들은 상승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여기 서초 같은 경우에 상승이 쭉 유지되다가 불과 한 달 전부터 이제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상승분이 한때 이게 한 1.0까지 갔었는데, 이게 반토막으로 줄은 건 뭐냐? 그 뒤에 이제 하락이 이제 이어지니까요. 제가 볼 때 연말에 가면 서초나 용산이나 두 군데는 다 결국 이거 반납하고 이쪽 2022년 누계 합계도 이제 하락으로 다 돌아설 것 같습니다. 특히 21일 날 내일 모레죠. 미국의 금리가 인상을 할 것이 뭐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0.75냐 아니면 1%냐의 문제지,
금리 인상은 뭐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제가 볼 때 용산과 서초도 바로 이 상승분도 이제 반납하는 수준으로 줄거나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일기 신도시인데요. 일기 신도시가 우리 8월 16일 날 기억나시죠? 부동산 대책. 명료하게 공급 대책은 없고 전반적인 이제 어바웃만 발표를 해가지고 좀 무주택자분들이나 국민 실망을 안겨준데 보시면 이제 안양 동안구에는 이제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있고 성남 분당이 있고 군포 삼본 신도시 그리고 부천 고양인데요. 특히 이제 분당하고 고양은 용적률이 작아서 다른 곳보다 더 강세를 띄어야 되는데 이곳조차도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발표는 8월 16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언론과 기사들에서 엄청 이걸 띄웠었죠. 분당하고 이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나 이미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판단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때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일까요? 왜냐면 언론은 재건축 뭐 붐 일어날 것처럼 편향적으로 기사를 펌핑을 하고 왜곡되게 쓰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 촉진법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일기 신도시만 다룰 텐데 예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좀 더 깊숙하게 사업 수익성까지 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언론에서 군불 피고 정부에서 뭐 이 일기 신도시 마치 바로 할 것처럼 립서비스 하면서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 빠져나가는 타임인 거죠. 다 빠져나간 거죠. 이렇게 거래가 있으니까 하락 속에서도 빠져나갔겠죠. 하락한 것 같지만 올라간 가격에 비하면 진짜 하락도 아니죠. 조금 이제 수치만 이런 거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2, 3일 뒤에 그 미국 금리 인상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일기 신도시는 이제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고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겁니다. 쉬어가다가 가을 지나서 11월하고 12월 미국 금리 인상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래서 8.16 대책 이후에 전부 뭐 하락입니다. 하락폭은 또 확대입니다. 다 확대죠, 거의. 요건 0.1 좀 낮지만 나머지 똑같고 여기 확대가 됐죠. 안양통합. 이 분위기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경기도 지역도 보시면 여기도 색깔을 제가 칠하는데요. 빨간 것은 하락폭이 확대가 된 곳이고 주황색은 확대폭이 비슷하거나 조금 준대입니다. 별 차이 없이. 하얀 거는 조금 하락폭이 좀 감소된대요. 예전보다. 그러나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하락폭이 약간 주는 곳들은 공통점이 이제 뭐 공단이 좀 많은 곳들입니다.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공단이 없는 지역들은 물론 다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있냐 없냐의 차이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도는 당분간 수원하고 인천 이쪽 지역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아마 인근 도시까지 다 풍선 효과가 나서 하방 압력은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8월 27일까지인데요. 9월 16일까지 뽑은 겁니다. 선이 안 뜨는데 이 요점을 말씀드리면 9월, 10월, 11월, 12월 할 거 없이 거래 뭐 거의 멸종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난 시절에도 1000개 이상은 거래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서울의 시장은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격이 많이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면 그때서야 이제 살려고 했던 신혼부부라든지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이 내려오면 사겠죠. 그때가 이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이 거래량 숫자가 올라가서 한 3천 정도 올라올 때는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매주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보시면서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를 표나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접하시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의 이제 매매 물량인데요. 최고 이제 6만 5천까지 갔습니다. 3만 7천에서 6만 5천. 어마어마한 양이죠. 부침은 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올라왔고, 근데 이제 특이한 현상은 이제 6월 6월 말 지나고 나서 8.16 대책은 큰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매매 물량이 줄었습니다. 한 4,700개가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물건이 뭐 매물이 실종 이런 건 전혀 아니죠. 6만 개나 있으니까.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1년에 한 3만에서 3만 5천이면 충분합니다. 열실 물량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왜 없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총 매물이에요. 전세, 월세, 매매 물량 다 합친 겁니다. 앞에 써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12만 건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매물입니다. 아파트 매물. 매매 매물이 보면 아까 그림에서 전 그림에서 보듯이 줄었습니다. 6만 5천 개에서 6만 한 700개 정도로 줄었어요. 그럼 한 4천 개가 빠졌잖아요. 4,500개가. 그런데 전세 물량 한번 보십시오. 전세 물량이 살짝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 우리가 영끌 시절에 이제 6, 7천 개밖에 안 돼. 7천 개였죠. 7천 개 동계. 이게 지금 몇 개까지 여기 3만 5천이에요. 이걸로 보는 건데요. 막대 그래프는 왼쪽 거 보면 됩니다. 3만 5천 개, 3만 7천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6월 아까 22일일 때 6만 5천이었잖아요. 그때 전세 물량이 몇 개예요? 2만 5천에서 2만 5천 개 되죠. 이때가 이제 매매 물량 6만 5천 개. 2만 5천에서 3만 7천이 몇 개가 는 거예요. 전세 물건이. 12,000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물량은 4,700개가 빠졌는데 전세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죠. 물건이.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할까요, 여러분? 매매를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매매가 팔리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있는데 내보냈는데 세입자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전세가 하락이 되는 겁니다. 이 비싼 금리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계약자들 중에 75%가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 폭등할 때 전세 대출 자위반 타위반으로 받으셨는데 그때 금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1.52%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5%입니다. 그러면 보통 월세 개념에서 60, 70, 뭐 80, 90 좋은 조금 평수가 큰 아파트는 100만 원까지 감수하던 분들도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150, 180, 200을 내면 생활을 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마트하게 월세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값에 팔려고 했던 매매 물건은 소화가 안 되고 전세를 올라고 해도 원래 있던 전세에 있던 분들조차 전세 대출 금리가 너무나 높으니까 월세로 하는 게 나으니까 월세로 다운사이징을 한 거예요. 그럼 집이 비잖아요. 근데 그 주인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이 많아가지고 다주택자입니까? 대한민국이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전세 레버리지를 끼고 다 갭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전세 입자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이걸 메꾸는데 그전에는 도리어 올려받았죠.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갖다가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세 대출도 부담이 되는 수준의 금리니까 전세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없는 거죠. 다음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줄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갭 투자가 자기 돈 몇 푼 달랑 가지고 욕심내가지고 전세 끼고 전세값 올려가면서 그런 투자들이 많아요.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그게 이제 전국에 232만 채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금리로 돌아서고 버블이 꺼지는 정상금리, 중립금리라고 그러죠. 경제의 정상. 그게 돌아오니까 그 부분을 메꿀 수가 없으니까 전세 월세라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물론 자산이 있는 주인들은 월세로라도 돌리겠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가 아니면 돈을 메꿔야 되는, 대출해서 돈을 메꿔야 되는데 대출이 또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더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경매 추이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85.9%인데 이게 낙찰가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놨잖아요. 경매 건수, 낙찰률, 낙찰가율. 경매 건수는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죠?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9월 달이 이제 참 보고 저도 이제 기다려지는데 제가 볼 땐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85.9라는 게 뭐냐면 물건이 이게 여기 40%잖아요. 40%니까 경매 낙찰률. 아니, 물건이 10개가 경매가 나왔는데 4개가 낙찰됐으면 40%죠. 5개면 50%. 지금 4개만 낙찰이 된 거예요. 6개는 주인을 못 만납니다. 왜? 비싸다 이거죠. 이 낙찰된 것들 중에 낙찰가율을 보니까 그게 또 85예요. 그러면 15% 무조건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낙찰을 받지 못한 경매 물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세가 벌써 한 10%, 20% 빠진 데들이 많으니까 그 값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오겠죠. 이 추세가 점점 앞으로 낙찰률도 떨어지고 낙찰가율도 떨어질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경매 수치가 여기 잘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경매 수치가 6년 차였어요. 경매 라인이 여기서부터 쫙 올라온 게. 경매 5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가 상승기가 5년 이상을 가지 않는다라는. 꺾기 시작한 거죠. 작년 9월부터. 기가 막히게 이런 논리들이 좀 맞습니다. 그죠? 작년 9월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경매도. 거래량도. 작년 가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 신호가 이제 바뀌었다. 절대 집 사지 마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즘 이제 뜨는 모습들이 최근 건데요. 보시면 여기 특별한 게 하나 있죠. 30% 빠진 상동, 30% 빠진 상계, 노원 상계. 불타던 노원 상계인데 오세훈 시장이 노원 쪽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안 묶어놨습니다. 갭 투자하라고. 아주 잘못된 거죠. 이때 영끌 사람들을 다 불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묶어놓고 왜 노원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안 묶었을까요? 이게 투자를 많이 해놓고 빠져나가라고 틈을 준 거죠.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고 70% 이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30%는 오를 거라고 얘기할까? 그거 아닙니다.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비율로 따지면 2180만 가구 중에 여러분들한테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2180만 가구가 2020년 말 기준 숫자예요. 그죠? 대한민국 가구수 중에 232만이 일시적 이주택자, 집이 2개인 사람, 전세 놓은 사람, 하나 갖고 월세나 절세. 그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16만인가가 3주택 이상자입니다. 그럼 300만이라는 사람이 다주택자고, 9주택자가 지금 910만 되거든요. 임차인 여러분들이. 910만 명 사람들하고, 1100만에 1000만 좀 넘죠. 1000만에 1주택자분들 합하면 1900만 좀 돼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면 2180만 중에 그러니까 한 10%의 사람만 다주택자인 거예요. 실제 말하면 값이 더 내릴 것이라고 여론조사에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오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10%밖에 없는 겁니다. 90%는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1주택자들도 오르는 거 싫어합니다. 세금만 늘지.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은 안 오릅니까?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잠실 아파트 뭐 6억 떨어져도 이런 바와 같이 소유의 폭락 조짐. 실제로 지금 27억, 작년 9월, 8월에 27억 찍었거든요. 잠실 아파트들이 대부분. 잠실에 이제 엘스, 리센치, 레이크 팰리스 이런 것들요. 대단지들. 살기 좋죠. 27억까지 갔었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 23, 4억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20억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20억의 경매에 낙찰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여기 보면 세입자도 구해줄게요. 의리된 집주. 집 팔면서 자기가 세입자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기는. 그럼 사는 사람이 이거 삽니까? 맞춰주면 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저번에 임차인 코스프레 해가지고 그 날짜 좀 지나고 있지만
계약을 하고서 신규 계약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지금 사면은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 9월입니다. 2024년 9월이면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상생임대인제도 있죠.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임차인까지 맞춰지면 그때 팔 때는 양도세 비과세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틈새를 마련한 기득권 정부 정책이 아주 나쁜 이런 단어가 나오게 하는 거. 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점도표 제가 따로 영상을 아마 금리에 대해서 또 만들어 놨는데 미국의 금리가 지금 보시면 상단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6월 달 발표인데 9월 달에 이제 FOMC 하고 나면 내일 모레죠. 하고 나면 얼마 뒤에 있다가 이 점도표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점도표도 제가 한테 다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지금 한 6월 달에 3월 달에는 이게 상단이 3.5였습니다. 불과 3달 만에 상단이 1%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9월 11일인가 10회가 났죠, 미국? 이게 8.3%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CPI가 8%대다.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 무조건 5%까지 갑니다. 4.5%요. 2024년까지. 아니면 2023년에 4.5에서 5%까지 상당히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전문가들이.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에 접하면 좋으시고. 이번 며칠 뒤에 벌어지는 FOMC 회의에서는 무조건 0.7에서 1%다.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0.7이면 2.5, 3.25예요. 3.2에서 미국은 2번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그거 하고도 2번 더 남은 거에서 0.2면 0.5잖아요. 그럼 뭐 그냥 4.5 그냥 가는 겁니다. 시장 너무 장밋빛이나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경제 상황은 일반 기성세들도 처음 겪는 모습입니다. 케인즈가 얘기했어요. 유동성 선호와 유동성 함정이라는 단어를. 그건 자기도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요새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심하시고,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분들 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책이 뭐, 다음 주에 나옵니다. 공저인데, 나름 좀 합리적인 분들이 쓴 내용이에요. 내용. 그게도 좀 있고. 다른 분들 원고는 제가 100% 정독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시장을 잘 진단한 분들이 정치, 외교, 경제 할 거 없이 주식 전문가까지 다 있으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 말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전체적인 시장, 장기적인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넣어놨고 우리 방송에도 한번 말씀 이제 1주택자분들 청약하시는 방법 한번 했었군요. 청약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놨습니다. 청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 가격 하락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좀 계획도 잡으시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놨고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 좀 말씀드렸고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하락이 시작될 분위기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하간 일단은 정상화로 이제 가기 시작했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 세우시면서 또 다주택자나 갭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앞으로 1, 2년 동안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때 어떤 관리가 가능할 때는 가져가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영끌 하셔가지고 부담되신 분들은 2년 동안 그 이자만 내다 보면 힘에 부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지금 정리하셔서 뭐 조금이라도 남거나 손해보지 않는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쉬었다가 가셔도 되니까요. 그죠? 그 쉬는 시간이 2년은 확정적이고 3년, 4년, 5년 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위해서 제가 집어볼게요. 2008년부터 시장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때부터 머리 아픈 거예요. 제 친구가 실제 있었어요.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2년, 8, 9, 10, 11, 12, 13, 14년, 7년 동안 고생했어요. 당장. 14년 말에 15년 초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시장을 띄워주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살아나면 뭐예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5, 16, 17이 돼야 그나마 옛날 집값으로 돌아가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한 8, 9년 고생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시장 상황이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도 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인도가 이번에 미국을 팽 쳐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있고, 독일도 지금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지금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저도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시적인 냉전 개념을 넘어서 복합적인 냉전 개념이 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라고 유명한 투자 전략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 이번엔 옛날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짓고 하여간 이번 시장 상황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또 주말에 이번 주 주간 동향 나오면 또 정리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가 좀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고 다음 방송 때 봅니다. 감사합니다.